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후 적정 생활비를 나이와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배당과 월세 같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필요한 액수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필요한 액수를 대략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고령자 인구 특성별 주관적 노후 필요 생활비 수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 개인 7,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고 2019년도에 조사된 수치입니다. 지금 4년이 흘렀으니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23년 자료는 추정 작성한 것이며 보통 2에서 3%의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치이지만 2019년 대비 집값 등 인플레이션이 최근 심하였으므로 매년 4% 인상을 계산하였으며 2019년에 비해서 약 17%의 상승한 수치를 넣었습니다. 보시면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가 있는데 최소 생활비라는 게 의식주를 제외한 다른 활동을 거의 안 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식주 외에 다른 취미 활동도 하고 가끔 사회 활동도 한다는 가정하에 적정 생활비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편의상 소수점 뒤는 반올림하여 말하겠습니다. 2023년 예상으로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313만 원이고 개인 기준은 192만 원입니다. 성별로 보면 개인 기준 남자는 199만 원이고 여자는 188만 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일단 50대가 가장 생활비가 크고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속한 나이대인 40대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50대는 부부 기준 346만 원 개인은 213만 원입니다. 60대는 부부 기준 322만 원 개인은 196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전체적으로는 체력이 떨어져 하고 싶은 것이 줄어들고 활동이 작아지면서 돈을 작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 편차는 있습니다. 나이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사는 지역에 따라 필요 생활비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살면 주거비가 비싸지는데 서울 사는 것이 광역시보다 평균적으로 부부 기준 62만 원이나 많이 들었고 개인 기준으로도 51만 원이나 더 들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광역시에 살았기 때문에 꼭 서울에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주거비를 아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 통계를 봤을 때 사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산다면 주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은퇴 후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도 충분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숫자는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이고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 200만 원이면 충분한 사람도 있고 500만 원도 부족하다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은퇴한 사람마다 자산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활 패턴과 패시브 인컴에 따라 만족하는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세계 다른 도시에 살아보고 싶다면 도시별로 생활비를 나타내주는 익스페티스탄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세계 각국의 도시의 평균 생활비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치앙마이를 비교해보면 치앙마이가 총 생활비가 34% 저렴하고 치앙마이에 4인 가족이 갔을 때 180만 원 정도 그리고 혼자 갔을 때 82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좀 더 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필요 생활비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은퇴 후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적어도 100세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자산관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퇴를 위해서는 얼마를 모아야 하는 것보다는 매달 얼마의 자동소득이 들어오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은퇴 후 기간의 증가는 얼마나 많은 자금을 모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매달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며 그에 맞는 소득이 들어오는가 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0세 시대의 은퇴 후 자산은 자산 규모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소득 규모를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이자나 배당, 부동산 월세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각종 채권과 미국 배당주, 고배당주,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등도 이런 자산에 해당합니다. 인컴형 자산은 보통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에서 8%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 또는 중수익 금융상품입니다. 물론 일부 손실의 가능성과 위험이 존재하지만 월마다 들어오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일정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국민연금을 내면 6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장을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수령함으로 자동으로 받는 연금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나라에서도 3층 연금 제도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세제 혜택이 많아 절세의 효과와 더불어 과세 이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돈을 보다 빨리 모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혜택을 받고 3에서 5년 이후에 해지할 때 연금저축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배당을 많이 받을 시에 생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의료보험비 증가 등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세 계좌에 대한 설명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통계와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월세배당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